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의 수사보고서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문 총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남녀 사이의 애정행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위력에 따른 범행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자는 취지의 개헌안을 오는 6월에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대하면서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약했던 대로 6월에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을 연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견본주택에 하루 동안 10,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수억 원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과열이 되자 당국은 청약가점을 높이려는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총장에게 전달된 수사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인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 내려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예, 이제 공을 넘겨받은 문무일 총장은 주말 동안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정 언제쯤 내려지게 될까요? 네, 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충실히 살피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문 총장은 주말 사이에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팀이 보고한 이 전 대통령의 진술과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문 총장이 영장 청구를 제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제거하면 수사팀은 준비한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서엔 이 전 대통령의 주요 범죄 사실과 이틀 전 소환 조사 당시 진술을 분석한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이 청구되고 사흘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고가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습니까?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오늘 오전 총장실을 직접 방문해 보고를 했습니다. 윤 지검장과 한 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의 의지를 반영한 건데요. 수사 보고서엔 이틀 전 이뤄진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나온 주요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자료,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담았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 진술 내용들은 이제 잠시 후 또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이 전 대통령이 하지만 이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까지 다 부인을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핵심 측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측근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은 모두 액수가 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고 주장한 이 여러 의혹들 중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난에 처했던 성동조선해양이 22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넸는데 이 중 5억 원 정도가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도 불러서 조사를 할지 관심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성동조선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자신의 돈을 포함해 모두 22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억 원가량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도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장모인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른 이 전 대통령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거나 전례에 따라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물증은 조작됐고 측근 진술은 거짓말이다. 소환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강조하는 전략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 전략은 사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구속돼 다음 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내역이 담긴 문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건은 자신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주도로 작성됐던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작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이 처벌을 덜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또 다른 혐의 역시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했습니다. 같은 전략을 구사한 인물이 바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첫 출석 조사에서 청렴성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대통령 지시가 빼곡이 적힌 안종범 수첩, 최순실 씨와 국정을 상의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그리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조사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일관된 부인 전략 역시 신병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이 전 대통령도 2011년 미국 순방 직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았다. 이 사실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올 초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여당 의원을 고소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김윤옥 여사가 2011년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으로 명품백을 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은 일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특활비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언론도 특활비 전달을 인정한 김 전 실장이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다른 참고인에게 혼쭐이 났다고 보도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10만 달러 수수를 인정하면서 이런 주장들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 이와 관련해선 김 전 비서관 외에도 대통령 관저 근무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북 공작에 썼다면서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공작금의 경우 특활비 중에서도 아무런 증빙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특활비 전달 직후에 있었던 미국 순방 일정을 보면 정상회담부터 펜타곤 방문까지 각종 행사가 빼곡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대북 공작을 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활비 용처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형과 조카, 또 사위에 이어서 최근에는 부인까지 이 곳곳에서 일가 친척들이 등장한다는 점이죠. 이들 역시 여러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일부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일가 친척들 7명이나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부인 김윤옥 여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거친 약 5억 원 정도의 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아들 이시영 씨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못지않은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시영 씨도.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이 자동차 부품업체 나스의 자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서 받는 등 우회 상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모두 뇌물이 전달되는 통로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예. 또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역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사망한 처남 김재정 씨나 아내 권영미 씨 역시 사실상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 모두 어쨌든 여러 혐의들 중에 뇌물죄가 가장 큰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형량도 제일 크고요. 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좀 다른 점은 일가 친척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움직였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제 법적으로는 뭐 뇌물죄, 강요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40년 직위인 최순실 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남용했다는 게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예.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의 범죄를 살펴보면 결국 본인 혹은 아들, 아내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스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형이 회장 자리를 맡았고 예. 또 조카가 부사장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결국 다스의 경영권을 아들 시영 씨에게 물려주려 한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예. 자, 그 과거에도 뭐 이런 권력자들의 어떤 뭐 친인척 비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형이나 아니면 아들 뭐 한두 명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 이례적인 것 같고요. 이런 이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 수사나 이제 저희 취재로 확인한 건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이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1980년대부터 부동산과 차명으로 설립된 나스 등 대부분의 자산을 일가 친석 혹은 측근들 명의로 관리하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차명으로 수십 년간 관리해온 재산이 방대졌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던 규모 역시 커지면서 결국 이 불법 행위를 하던 행태에 누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 결국 이 전 대통령 사명제와 부인, 아들의 조카 그리고 처남 일가까지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많이 연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 시영 씨에 대한 검찰 판단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아들 시영 씨에 대해서도 이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재산 관리인들이 이 시영 씨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 관계사들의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 횡령 혐의의 공범 성격이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통상 가족까지 영장을 청구하진 않아 왔던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속되면 아들은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행적으로 그런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시영 씨는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질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의 정점으로 자신을 지목하는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처벌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행한 역사 속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사 단계부터 측근들과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문건 작성 등까지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근거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일에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이 작성했다는 다스 관련 문건에 대해 조작됐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15년 수행비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부터 과거 최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법정 싸움을 예고한 건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역사에서도 이례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최순실 씨와 관련해선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는 우회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말에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또 남북 관계의 진전. 이번 정상회담에서 청와대가 집중하겠다고 한 의제들입니다. 그에 앞서 이달 말쯤 고위급 대표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 전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와 좀 더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북한 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 달력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해외 순방을 떠나 28일 날 돌아옵니다. 따라서 29일에서 30일쯤 고위급 접촉이 예상되는데 이때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4월 말이라고는 했는데 좀 더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까? 다시 달력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말이면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되는데 다만 작년까지 북한이 군 창건일로 기념해오던 4월 25일은 우리 측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주말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26일이나 27일 하루라는 얘기인가요? 이전에는 정상회담 때 평양으로 가다 보니까 2박 3일로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은 현재로선 하루에 끝내는 게 유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은 1층에 기자실과 소회의실, 2층에 회담장과 남북회담 대표 대기실, 그리고 3층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담 이외에 연회나 만찬 등의 이 부대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따로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석 위원장은 판문점 회담이란 새로운 형식이 남북 간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오늘 공식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한미 간 핵심 의제를 갖고 실무형이라 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도 이 북미 회담 전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북미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데 적극적일 걸로 보인다며 성사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선언을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김성탁 특파원이 가 있는데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특파원, 이 외무상이 스웨덴 총리도 만난 거죠? 네, 이곳 시각 15일 저녁 스톡홀름에 도착한 이 외무상 일행은 언론과 접촉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와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스웨덴 외무부로 직행해 오후 8시 30분부터 밤 늦게까지 발스트롬 외무장관과 만찬에 이은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테판 레벤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비공개 회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정보다 일정을 늘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까? 스웨덴 외무부와 이 외무상 등은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곳 언론은 이 외무상이 금요일인 16일 귀국하려던 계획을 18일로 늦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회담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참여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STB 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시프리는 핵 군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인데 스웨덴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진위를 대신 확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정상회담의 조건과 예상 일정 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북미 접촉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미 국무부는 대표단을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북한 측과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중단 없이 대사관을 열어놓고 있는 스웨덴은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보기에 안전과 신뢰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서방 국가죠. 북미가 직접 만나는 대신 이 외무상과 스웨덴 정부 인사가 간접 조율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배경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이 외무상은 언론의 질문에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웨덴 외무부가 회담이 끝나면 논의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스웨덴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이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국무장관 경질에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 북미 사전 접촉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할 수 있다고 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없고 관계가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강압은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김지은 씨는 물론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남녀 사이 애정 행위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 측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입니다. 안 전 지사가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 겁니다. 안 전 지사의 법률 대리인은 성행위는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고소인과의 성관계는 남녀 간의 애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피해자인 연구원 직원과는 안 전 지사가 연구원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게 분명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김지은 씨 2차 피해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건 당일 자신의 동선을 기록한 수백 장의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증거라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는데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아는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공개한 사진 한 장입니다. 정 전 의원이 팟캐스트 출연진들과 함께 있고 사진 속 스마트폰은 오전 11시 54분을 가리킵니다. 정 전 의원 변호인단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이처럼 정 전 의원의 동선을 5에서 10분 간격으로 기록한 780장의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밀착 동행한 사진작가가 찍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오후 시간대에 찍힌 사진도 있다며 모두 검찰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운전기사도 여의도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아는 오늘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증거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도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서 보도의 신뢰, 명예를 훼손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한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허용 여부를 다음 주 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강원랜드의 부정합격자를 전원 직권 면직하기로 했죠. 기획재정부는 이런 강원랜드식 패스트트랙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바로 자르겠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당사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부정합격자 100명의 직권 면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의 처리 방식을 다른 기관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간 채용비리 부정합격자는 가담자가 기소된 뒤 소관부처 재조사, 당사자 소명, 징계위원회 동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가담자의 검찰 공소장에 부정합격자의 이름이 명시되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사이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직권면직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강원랜드의 부정합격자들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해고하는 건 위법이라며 해고 시 복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당사자 소명, 징계위 동의 등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권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한 남성과 사귀었던 여성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여름 실종됐다가 최근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살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8달 전 사라진 21살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포천 야산입니다. 여성은 여름옷을 입은 상태로 0.6m 깊이 구덩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부패 상태가 심해 여전히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경찰은 옷차림 등으로 볼 때 A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시신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 30살 최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A씨 명의로 빌린 차량을 타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 인근을 지났고 스팀 세차까지 해 반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연인이었던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최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은 지난해 여름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최 씨와 사귄 여성 3명이 모두 1년 새 숨진 겁니다. 최 씨와 숨진 여성들은 각각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현재 경찰 접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 씨의 연쇄살인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아산병원의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혼낸다는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가 그 배경으로 지목이 됐었죠. 경찰이 다음 주 박 씨의 사망 원인과 병원 책임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태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13만 평 규모의 추모공원. 박선욱 간호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함께 반평 남짓한 납골묘에 묻혔습니다. 생전 영상 속 박 씨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병원 CCTV 속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닙니다. 프리셉터가 되게 무섭다. 프리셉터 말고 다른 선생님 따라다니는 나를 되게
기대하고 막 기다렸었고. 박 씨가 숨진 지 한 달째. 병원은 박 씨의 죽음을 여전히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들 업무 능력이 미달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했어요. 박 씨의 죽음 뒤 논란이 됐던 간호사들 태움 문화에 대한 비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단은 공지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대외적으로 말을 아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악습의 고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과 태움이라는 왜곡된 교육 문화, 신입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조금 미숙한 간호사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까지 커버를 해줘야 된다 하면 한계에 차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성적으로 바뀌었다면 병원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경찰은 다음 주 초 박 씨의 사망 원인과 병원 측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개헌안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가 적극 개입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6.13 동시 개헌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언급해온 분권형 개헌안의 얼개를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국무총리 임명권을 사실상 국회에서 행사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도 개헌안과 연계하겠다며 야당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보다 눈길을 끄는 건 시기입니다. 한국당은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6월 국회에서 발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안한 6.13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사실상 거부해버린 겁니다. 6.13 지방선거 동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이 발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시간 끌기라며 한국당은 구체적 개헌안 제시부터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청와대는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 건 사실상 내각제라며 삼권 분립의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광역의회들이 시끄럽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3명이나 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의회에서 상정되는 족족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들의 담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도 의회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청원 경찰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대치가 한창입니다. 오는 6월 7일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입니다. 경남 선거구 획정위는 두 곳이던 4인 선거구를 14곳으로 늘리고 2인 선거구를 38곳으로 줄이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55명 중 48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남도 의회는 이를 폐기하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원이 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격입니다. 부산시 의회에선 4인 선거구 7곳 신설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오늘 소수당 의원들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대전 등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거구가 2인 선출 체제로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분의 의석을 휩쓸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의회를 장악한 거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아베 총리의 거짓말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재무성 문서 조작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국회에서는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재무성의 문서 조작 관련 내용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국토교통성이 조작되기 전 문서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내각 관방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자연히 아베 총리에게도 보고됐습니다. 総理にも6日、そうした動きがあるということは、杉田副長官から6日だと思います。 그러자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시인하기 직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해왔기 때문입니다. 11日に、報告を受け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この書き換え前の文書、割とこのタイプではありますが、 야당은 아베 총리가 문서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회에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몰아세웠습니다. 数日間にわたって国民に報告しなかったという、これは隠してたという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 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5개월 만입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오늘 서울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는데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돼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고 소문이 났던 것이죠. 네, 하지만 분양가가 10억 원이 훨씬 넘고 중도금 대출도 안 됩니다. 결국 수억 원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청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견본주택이 오늘 열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4억 원가량 싸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시민이 줄을 섰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되고 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든지 건조당하든지 어떻게 해봐야죠. 면적에 따라 9억 8천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지만 정부의 분양가 제한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4억 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일찌감치 과열이 예고되면서 견본주택 곳곳엔 당첨자들의 위장 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경고문이 내걸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를 시행하자 가점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청약 가점제가 확대됐지만 중도금 대출이 막힌 상태라 결국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가점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가망성을 보고 온 거죠. 같은 날 열린 노년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난해 철원의 육군 육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격장 인근 도로를 지나던 병사가 총탄에 맞고 숨졌죠.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나온 병사가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걸 JTBC가 확인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군사법원에서 철원 총기 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병사와 함께 있던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한 증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느냐고 묻자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증인은 피해 병사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수사관이 증인이 전방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증인은 당시 경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거짓말하면 형사처벌받는다고 몰아붙여 겁이 났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증인도 잠재적 피해자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없던 책임을 만들어 물으려고 한 겁니다.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사격장 바로 뒤에 도로를 만들고도 경계 초소조차 유지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원인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소대장 등 하급 간부 3명만 기소하고 대대장부터는 입건조차 하지 않는 채 증인인 병사를 상대로 강압 수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증인의 폭로에 대해 육군은 수사 과정에서 증인이 다소 위축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다른 차들에 일부러 부딪히곤 억대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노렸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켠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옆 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흰 차량을 향해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크게 부딪힌 충격에 범퍼 일부가 날아갑니다. 이번엔 차량 한 대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뒤로 검은색 차량이 따라오더니 이 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37살 김모 씨는 이런 식으로 37번의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 뒤 보험금을 신청해 1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노렸습니다. 또 고급 수입차는 더 많은 수리비를 받는다는 걸 악용해 이런 차량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게 습관처럼 두세 번, 네 번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러 차례 보험금을 챙긴 사실에 주목해 붙잡았으며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애완동물을 한 마리, 두 마리 늘리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기도 하죠.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결국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도 상처받지만 이웃 주민도 괴롭습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곳에 사는 A씨는 작년 말까지 33마리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유, 깜짝 짖어. TV 타일이 큰 걸로 짖는 거야, 이거. 문 열어놓으면 또 여기 근처 돌아다니는 좀 무서워요. 결국 A씨는 최근 강아지 12마리를 한 동물시민단체 건물 앞에 버렸습니다. CCTV 등으로 추적해 찾아간 A씨 집에는 여전히 강아지 5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중 4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합니다. 결국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물 유기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애니멀 호더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동물을 압수하고 사육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는커녕 주인 동의 없인 구조 활동도 못합니다. 힘들었죠. 내가 잘 기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학대가 아니다. 무책임한 사육 행위가 동물 학대와 보건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애니멀 호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이번 패럴림픽은 이틀 뒤에 끝납니다. 장애를 이겨낸 선수들도 감동적이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한 자원봉사자들도 대회를 빛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고 휠체어에 탄 윤석규, 윤승희 씨가 반갑게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각각 1급과 3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패럴림픽 기간 내내 봉사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뭐이 부끄럽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진짜 나와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3급 지체장애인 하태규 씨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연습하는 과정들이 저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좀 저도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5,700여 명 가운데 하 씨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34명입니다. 윤석규, 윤승희 씨처럼 평창군 소속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고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외국인도 눈에 띕니다. 러시아에서 온 아나스타샤 씨는 고려인 4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패럴림픽도 한국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꿈과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평창 패럴림픽을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부장검사가 오늘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앞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 달서구의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이모 경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사는 출근한 뒤 총기와 실탄을 받아갔는데 경찰은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신축 중이던 육교가 현지 시간 15일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무너졌습니다. 무게 950톤, 높이 53m의 육교가 주저앉으면서 차량 8대를 덮쳐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 야쿠츠크 공항에서 금괴 9톤을 실은 수송기가 문이 부서지면서 일부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톤가량 떨어져 주민들이 몰려들자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금괴를 회수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다시 열린 커튼입니다. 예, 김윤옥 여사의 사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진인데요. 오늘 오전에 논현동 자택에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윤옥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발코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뭐 특별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다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짱 낀 채 밖을 보다가 다시 들어간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건데요. 그런데 논현동 자택의 모습 어제만 해도 이와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창문이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취재진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발코니에 나왔다가 이렇게 취재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렇군요. 아, 저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는 한 장의 사진 많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자, 뉴스에 관심이 되는 사람들은 뭐 카메라를 피한다고 해도 결국은 또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또 최근에 떠오르는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뒤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지난 2016년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보시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겁먹은 검찰이라는 뜻의 겁찰, 또 갑질하는 우병우라는 뜻의 우가부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 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우 전 수석은 나중에 이에 대해서 추워서 팔짱을 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됐던 사진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따로 해명을 하기까지 했었던 일이었죠. 자, 저 사건 뒤로는 검찰이 이제 조사실 커튼을 특별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조사실 커튼을 다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보도된 다음 날 보시면 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던 이 조사실의 창문이 아예 종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또 그젯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도 해당 조사실의 창문은 빛도 새어나오지 않게 아예 차단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사진 특종은 나오기가 힘들겠군요. 네, 점점 더 어려운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튼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씨인데요. 지난 1996년에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씨가 이 구속에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이 건강 악화로 이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죠. 네, 당시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커튼을 모두 막고 있다가 6일 만에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본 사진이 바로 카메라에 찍혔던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김윤옥 여사의 사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김윤옥 여사 본인도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의혹이 이제 중심에 서 있죠. 네, 그래서 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22억 5천만 원 가운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 및 10만 달러를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제 이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썼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말한 바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 어디를 썼는지는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도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이제 여러 긴 기사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번 김윤옥 여사의 사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의 선별적 대응입니다. 선별적 대응이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한 바 없다. 한마디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에 이 재판을 이른바 보이콧한 바 있는데요. 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국선 변호인의 접견도 그동안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 보는 혐의에 대해서 5개월 만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국선 변호인이 그동안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 접견을 해서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까? 다만 오늘 그 국선 변호인은 접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구치소 측에 확인한 결과 다만 이번 달에는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국선 변호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해본 결과 지난 5개월 가까이 매주 접견을 가서 시도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접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신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굉장히 이번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공천 개입 혐의 담당 변호사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변호사에게도 이례적인 일이군요. 자, 왜 그런 걸로 보입니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겠다 마음 먹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여론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뭐 추측일 뿐이기는 하지만 1심 선고가 이제 4월 6일이죠. 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보죠.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공기도 깨끗해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낮겠지만 오후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다 오후 늦게 충청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샘 토론은 한반도 운명의 봄, 평화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또 뉴스가 끝난 뒤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앞서 또 저희가 보도해드렸었죠. 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에 대해서 취재 기자들과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